네, 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뭐 질문은 그거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새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오늘 또 추가 기소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부분부터 김 의원님? 예. 아무래도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예. 상당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예약한 게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치 자체를 너무 천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의 막장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국회 입법권력은 민주당이 절대 우위거든요. 그런 절대적 우위를 통해서 계속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견제와 비판보다는 막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많이 엉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게 이제 변곡점으로 보고 이 변곡점의 계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집권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변곡점을 만든 건 아니에요. 재판부와 사법부가 법치에 의해서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그 선고가 이제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이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어느 분이 다음에 일단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사법의 칼날로 정치를 정리한다 하는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인데 이건 한국 정치의 어떤 끝장 파국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이걸로 야권의 자중질환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를 완전히 사법살인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길거리에 아주 플랜카드로 그냥 도배를 했고 거기에다가 연일 지금 윤한 갈등이나 국정쇄신 요구는 다 사라지고 오로지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원팀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정치의 복원이 아니라 파국에 가깝다. 저는 세계가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과연 볼까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가 대부분 사법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당 대표의 딱 한 문장. 왜 도둑놈은 다 모디라는 성을 쓰냐. 이래서 300만 모디 성을 쓴 인도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야당 대표를 제거했고 그 순간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거의 판결 내용이나 재판 진행 과정이 흡사합니다. 이게 국격이 떨어지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어떤 재판과 또 오늘 있던 무더기 기소 이런 걸로 보면은 이거는 검찰에 의한 사실상 계엄 정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데 이걸 오히려 어떤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전국 주도권 회복의 계기라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반사 이익에 기대서 정치를 해야 되는 아주 남루한 정말 집권 여당의 추락한 품격 아니냐 이런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거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실은 비단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꽤 오래됐죠. 그런 현상을. 아주 오래전에는 정치권에서는 웬만한 문제 갖고는 특히 정치인 상호 간에는 고소고발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그만 것도 다 형사적인 고소고발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쟁송으로 가져가고 그런 현상의 하나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기소가 됐고 지난 금요일 날 이루어진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은 유무죄에 관한 한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 예상보다는 다소 형량이 좀 높게 나왔는데 그건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법인카드와 관용차 유용과 관련한 오늘 검찰의 기소 기소는 정말 시기적으로도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잡한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같이 복잡한 사건을 오래 수사하다가 늦게 기소했다 그러면 그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법인카드 유용이 그렇게 수사하기가 힘든 사안인가요? 지금 대선 끝난 지가 2년 8개월이 지났고 이 정부 취임한 지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뜬금없이 기소를 하냐고요. 그리고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거 검찰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일단 드는 게 1억이 좀 넘는 베이맥스 중에 6천만 원 이상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네시스 관용차를 그 도청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의 집 앞. 자택 앞에 세워놨다. 근데 제네시스 아주 갓 뽑아낸 새 차가 아니면 3년 2개월 동안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기소된 금액이 지금 한 6,020만 원 되거든요. 거의 그 기간 내내 통틀어서 전부 그 렌트료 내지는 리스료를 다 베이맥스로 기소한 것 같은데 아니 도지사는 관용차 쓸 수 있잖아요.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럼 그 부분을 골라서 기소를 해야지. 저는 6천만 원이 넘는 액수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그냥 척 보는 순간에 그런 김 의원님이 검찰 들더라고요. 출신이시니까 그쪽엔 더 어떤 직감이나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하시면 그 간단한 수사를 2년여 만에 기소하는 배경은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추정이겠지만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사건을 처박아 놓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처박아 놨던 것 같아요. 경찰도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 처박아 놨다가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써먹는 카드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꺼낸 이유가 몰아치는 길에 몰아치자 뭐 이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좀 전에 지금 여권에서 신났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선거법 위반 선고 나고 신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조금 편승한 기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매경 그 여사 법화 유죄 판결이 난 직후잖아요. 지금. 쭉 그렇게 이어서 맥락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소 내용도 갸우뚱이고 시기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늦게 기소할 것 같으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 그것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어떤 그 정책적 결정 사안에 대해서 또 기소를 감사원에서는 또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게 어떠세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중에는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고 다수파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어떤 사정기관의 권력을 동원해서 흡사 야당이나 지난 정권을 드립하는 듯한 모습 과연 공정해 보일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이제 개강된 정치적 반응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한 수준이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 그래서 뭐 특정 또 대학도 그런 뭐 출신들에 대한 엄청난 공부도 공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건 이제 뭐 최민희 의원 발언인데 정말 뭐 듣기도 끔찍한 이야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16년도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박근혜 연설문 그때 유출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 청와대 뭐 주장이 있었어요. 여기에 반해 가지고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 판사나 검사가 하는 거다. 판검사가 하는 거다. 그리고 2016, 아마 17년도일 겁니다. 예. 그때 또 MB 측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제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를 하면 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MB 측근 인사들이 이제 좀 대응 스킨 그 발언을 하니까 또 여기도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또 이제 나쁜 짓 하면은 혼나고 또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죄짓고 뭐 책임 안 지는 것이 안 통하는 세상이다 이제.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입장인데 요즘 뭐 정치권에서는 이적이라는 말이 이제 돌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의 적은 예. 이재명이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과거의 발언이 진심이었다면은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예. 또 항소를 또 한편으로는 애치면서 헌정을 불안케 하는 뭐 그런 사안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대려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고 또 이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예. 드디어 나갑니다. 예. 이 사안을 지금 현재 그럼 검찰과 감사원 이런 사정기관들이 이참에 예.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주변 인사들 예. 모두를 통틀어서 뭐 기소를 통해 가지고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예. 한마디로 끝장을 내버리자. 예. 이런 심산으로 이걸 뭐 입을 맞춰 가지고 또 어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은 예. 이거는 영원한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국정 운영에 이게 야당 탄압이고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은 검사는 검찰대로 독립된 또 수사기구로서 예. 아까 김용남 의원처럼 왜 그걸 처박아 놓고 있다가 지금 이걸 뭐 기소를 들고 나오는지 예. 뭐 이런 비판은 저는 들을 수 있다 예. 생각해요. 그런 문제지 이걸 언젠가나 또 이제 감사원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감사한 걸 뭐 또 하필 왜 이 시점에 예. 뭐 또 이걸 또 이런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예. 또 기소를 했는데 그 수사 의뢰를 했는지 예. 이런 문제지 이걸 뭐 정말 뭐 과거처럼 뭐 청와대 안가에서 뭐 이런 뭐 밀실에서 예. 야심한 야밤에 뭐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것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된 것에 대한 감사가 착수됐고 예. 그것에서 이제 군사기밀로서를 찾아냈다. 예. 여기 한 3년 걸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그거는 국가의 어떤 안보 정책의 일환입니다. 예. 이 정책이 이게 수사 대상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 9.19 군사 합의가 예. 그 남북 양측의 지피 철수를 합의했는데 그것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예. 예, 이것도 저기 안보 정책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월성 1호기 원전 재가동과 관련된 탈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정책에 관한 수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성 1호기는 실제로 노후화돼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사법 대상이 됐거든요. 예.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외교나 안보에서의 문제까지도 이런 식의 탈탈 털어가지고 예.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권력이란 건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한 예. 자기 책임하에서 이제 외교도 하고 안보도 하는 건데 지금 남김없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건 국가의 계속성과 존립의 문제까지도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행위고요. 예.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는 야당 대표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예. 이것이 전체가 다 사법화가 돼버렸는데 예. 이러면 앞으로 군인들이 전쟁 나서 총 쏠라 그래도 변호사 불러서 이거 저 예. 법적으로 맞느냐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전쟁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정책의 전문 영역
또 국가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몰리해하는 검찰 권력의 일종의 과도한 권력 행사일 예. 뿐더러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앞으로도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예. 이후에도 공직사회의 어떤 정책의 유연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서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예.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권 2년 차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한다고 뭐 과거 정부의 온갖 잘못된 거 다 들춰내 갖고 구속도 많이 하고 뭐 이래 갖고 정치 보복 얘기도 나오고 피로감을 아주 높게 주더니 예. 이번 정부는 집권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지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나쁜 뭐 잘못됐다고 들춰내기 시작하니까 이거 둘 다 매우 피곤하고 저긴 한데 예. 시기적으로는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예. 이런 그 뭐 지난 정부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짚고 넘어가는 거는 집권 초기에 했어야지. 지금 예. 집권 3년 차에 이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남은 임기가 그 지나간 임기보다 짧아지는 시점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넘긴다고 있지만 하니까. 이게 비리 조사라면 또 얘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이 일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잡아넣고 오늘 한겨레 기사 보면 세계 1%에 해당하는 과학자를 4년 동안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출국도 뭐 네, 출국도 지장이 못하고 있고.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위인가? 검찰의 이 수사 행위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갑자기 대통령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예. 가져와 가지고 원전 산업 자체를 갖다 거의 항폐화시켜 버렸다. 예. 그래서 엄청난 산업적 미래 밑거리의 그런 뭐 위기도 위기지만은 그런 뭐 또 이제 그런 원자력 그런 학부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그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상실감. 그거는 예. 그런 어떤 원전을 포기하느냐 원전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 원전을 몇 년 후에 포기하느냐 이건 정책에 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정책적 예. 판단들이 예.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노력과 정책 예산이 예. 투입된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그런 걸 하루아침에 대통령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또 환경 뭐 사법 그런- 처리 대상입니까? 너? 그런 측면에서 예. 이걸 갖다 그냥 날려버렸어. 지난번에 말입니다. 그래, 김 의원님. 엄청난 예, 제가 경제 하나 요즘 손실이 여쭤보고 발생했어. 싶은 게 꼭 이거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어떤 과학계 카르텔이라 그래가지고 과학기술계를 백학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연구자들이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여기서 모시고 얘기하고. 그거 지금 사법 처리해야 될 대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그때도 그래가지고 국민적 원성이 높았어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예. 정부는 달라졌지만은 정부가 경제 정책이든 또 과학 정책이든 뭐 이런 미래 정책이든 예.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제가 모든 여쭤보는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지금 어떤- 그런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왜 이번에 이 사법 합니까? 처리는 이거 예. 한중 관계 이거 모처럼 회복될 조짐인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에요. 예. 정치는 정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교는 외교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사법 처리를 지금 해가지고 그럼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 예. 생각으로는 탈원전이나 사드 배치 지연이 사법 김 처리 의원님 대상이다. 중요한 얘기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광고 뭐 들어야 돼요. 항상 중요한 시간에 광고를 제가 관련 제가 아주 그거 노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딱 중요한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김용남 의원님 중요하신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의 예. 탈원전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아니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게 맞았느냐 뭐 천천히 좀 지연시키는 게 맞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느냐 예.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얘기도 했고 예. 근데 지금 여권의 주장대로 탈원전 나쁜 정책 이꼬로 처벌받아야 되는 죄, 예. 뭐 사드 배치 지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정부 임기도 끝날 텐데 예.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루어진 대통령실 이전. 예. 이거는 이 정부 임기 끝나면 어떻게 다뤄질까요? 예. 그런 의문이 당장 드는 거예요. 예. 정책적으로 당부당을 따지면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어떤 정책보다도 황당하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옳지 않다는 뭐 이른바 결과적으로 나쁜 정책이라는 면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통령실 이전만큼 나쁜 정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법 처리에 뭐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지난 정부의 어떤 과거 심판보다도 가장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정부의 그런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당 중심의 그런 야권이 이와 관련 예산이 이게 지원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실 이전이 되지를 않죠. 네. 그걸 이제 국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대통령실 이전이. 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정부 내에서도 임기 5년에 충분히 준비해도 모자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 달 만에 그걸 해내느냐 많은 비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은 이게 뭐 법적으로 또 국회 동의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실 이전 문제고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다만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이 사드 개정 당시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죠. 그때 일부 정치인이나 또 뭐 좌파 단체 이런 쪽에서는 사드 이 전자파가 참여를 썩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상주 참여가 전자레인지 참여가 된다. 근데 그렇게 상주 참여가 전자레인지 참여된다는 그 참여가 지난 9월달 성주시 발표로는 뭐 최고 6천억이 넘는 그런 참여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끊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정책적 결정, 특히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또 그런 또 반대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안보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이거 다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도 감사해서 그때 그 논란이 비던 걸 그걸 6년 만에 이걸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환경 그 모든 분석 결과를 영향 분석 결과를 이제 낸 거예요. 6년 만에. 아니 제가 왜 못 낸 줄 알아요? 이 그동안 야권에서 정치적 그동안 공세가 너무 셌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 때문에 지금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아니 뭐 꼭 그렇게 하는 게 이게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결국 그때 당시에 그 국민적 큰 엄청난 그 논란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도 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주민 동의 절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했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거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그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하겠다. 이걸 지금 고의 지연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상조 참여 얘기하시지만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저도 중국에 이번에 상하이 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교민이 7만 명이었는데 지금 10,000명입니다. 6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난민이 꼬리가 뽑혔다고. 한중 관계가 지금 위기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금 참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든 어떤 30년 동안 구축한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제는 난민이 돼 떠나가는 사람들은 누가 돌봤느냐. 정부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정책은 빛과 그림자가 있죠. 당연히 명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는 공교롭게도 군사무기라기보다는 정치무기가 됐으니 우리가 주변 관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전부 범죄시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료 대란이라든가 과학기술 예산이라든가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사태는 제가 보기에 다 모아보면 이미 50비리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치 보복으로 저는 다시 재조사하자고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러나 선택적 정의입니다. 예. 왜 야당에만 자꾸 이런 부분들을 지난 정부에만 감사원은 원래 헌법기관이고 이거 현 정부 감사하고 행정기관을 감사하라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과거 정부만 감사해요. 예. 이게 맞습니까? 감사원 존립 이유에? 예. 제가 보기엔 그 예산안이 국회 통과됐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대통령실 이전 말씀이시죠? 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아주 애용했던 직권남용죄의 그 논리를 따르자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냥 범죄 사실이 쫙 써져요. 예. 지금 쓰라 그래도 저보고 제가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때 국방부 합참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무리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나 아니면 내심의 의사는 왜 우리한테 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죄로 다 잡아넣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하면 그냥 공소사실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어떤 법 전문가시니까 거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 반헌법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야당 추천 특검을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야당 추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가서 이른바 스타 검사가 돼서 그걸 발판으로 검찰총장도 지내고 지금 대통령도 하고 계신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서 반헌법적이라고 표현하신다면 그 대통령의 말씀 자체가 반헌법적 아니에요? 그게 이 반헌법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특검이라는 것은 특검도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성안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야 이제 법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상권이 분립되고 또 국회에서의 과정과 절차도 상당히 중시한 건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법안을 성안시키지 못하고 야당의 그런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거는 독단적으로 전행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헌법적이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지금 헌정 역사상 수많은 특검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특검이 단 한 번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일방적인 특검으로 이루어진 특검은 없어요. 추천 말씀이신가요? 특검 자체가 법안 했다 이거죠. 합의를.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래서 그 반헌법적이라는 제가 이야기는 하나만 여쭤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본인의 관련된 법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거부권이 행사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중점에 둔 게 아니고 특검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3번 연속으로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이 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본인과 가족되는 거를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한 이유는 이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떠나가지고라도 왜 여야 간의 합의해서 이 특검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죠. 본인이 거부권 아니 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직계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인척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삼가하거나 절제해 왔던 관습 헌법적인 그 행사 권력 행사를 뛰어넘어서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서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반헌법적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떠나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국민은 반헌법적 국민입니까? 예, 그런 논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은 정치로 해결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법리 논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정치 위에 법을 두는 아주 처사고 거기에다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보면은 나는 대통령께서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예. 그랬는데 권력은 기소권에서 나온다고 믿고 계신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 검찰은 내가 떠나도 어차피 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내 편을 들 거라는 허황된 어떤 미몽과 집착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예. 없어요. 이거 정권 끝나고 사실은 수사가 되면 말입니다. 김 여사 건이고 예. 뭐고 더 가혹합니다. 그럼요. 본인 재임 기간에 털고 가셔야 예. 본인 스스로에도 좋아요. 그런데 저런 식의 원고집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어떤 그 검찰은 자신의 것이라는 또 여기 기소권에서 나 권력을 만들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미몽과 집착을 가져서 예. 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정상적 사고예요. 김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정치권 얘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보는 분이 있냐 하면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기관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또 지금 여당 대표에 대해서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이미 헤어질 결심이 끝났다. 왜냐하면 친윤이란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오늘 단단해지고.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헤어질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예. 당장 이달 28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예.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줄줄이 나올 텐데 예. 물론 당원 게시판 그 사건은 제가 보기엔 국힘판 그 해경군 진씨 사건이에요. 예. 해경군 진씨 사건이라 좀 이상한 면이 한두 개가 아닌 건 예.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헤어질 근데 결심을 김용남 한다? 의원님 제 말씀을 잠깐 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당 대표만을 서지컬 수술하듯이 솎아내고 나머지 더 단단하게 해서 내 당으로 가겠다 뭐 이런 구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예,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으면 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상태에서 아 그렇습니까? 당 대표만 싹 한 명 예. 뽑아내고 나머지를 싹 대통령이 장악한다? 예. 그런 대통령의 권위나 지지도가 없잖아요. 상황 파악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보시기에?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예. 아니, 그런데 이 사태에서 오늘 그 이제 친윤 쪽의 의원들이 대공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 네, 그러는데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예. 이 해결 방향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 자기 가족이 했냐 안 했냐 예. 왜 분명한 입장을 못 밝히는 거죠? 만약에 했으면 밝힐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저기 그것도 어떤 뭐 가족 중에 보니까 미성년자도 있고 그러던데 아니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대로 밝혀야지. 아니 그 수신제가가 안 되고 문치국을 한다는 얘기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들 가족 때문에 모든 정치인이 겪는 고초에서 본인 혼자만 예외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난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예. 아니 과거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소셜 미디어가 아니고 예. 외국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사안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니, 한나절입니다. 한나절입.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예. 이거는 뭐 실명 확인이 돼야만 그래서요. 그 김종대 의원님 가능해서. 말씀에 그렇게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걸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도망 다니듯이 대답을 못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실정법적인 뭐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거 저는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냥 사과하고 예.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피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피해서 아니, 될 그러니까 일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다소 궁지에 몰려 있는 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이걸로 대표를 갖다가 잡아놓고 예. 계속 이 어떤 공안의 사정의 전국을 끌어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활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여기서 그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 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검찰의 정치가 신여가 되는데 앞장을 쓰실 분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치가 이게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의심하는 분들은 뭐냐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비밀번호가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폰을 만들었건 뭐 예를 아버지의 폰을 만들었건 뭐 장인의 폰을 만들었건 누군가가 아니면 넘겨줬건 이런 게 아니면 그 동시에 올릴 수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명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 명예훼손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이른바 모욕 내지는 비방 정도인데 그거 갖고 형사처벌한다고 그러면 법적 오늘은 문제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시면 끝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김용남, 김종대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